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하며 3개월 만에 종가 기준 다우지수 만선을 하회했습니다.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 우려가 지속됐고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이번 주 출구 전략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는 소식도 부담을 더했습니다. 4월 연속 급락했던 유럽 증시는 그러나 나흘 만에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상품 가격 상승에 자원개발주가 강세를 보이며 그리스 등 재정 적자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유가는 미 동부 지역의 폭설과 한파로 남방유 수요 증가 관측이 제기돼 상승했습니다. 3월 인도분 WTI는 1% 오르라 배럴당 72달러 선에 근접했습니다. 구조조정 중에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오너 일가가 채권단 압박에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보유주식 처분권을 채권단에 내놓기로 하면서 진통을 겪던 금호의 구조조정은 다시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계열사들의 경영권은 일가가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어렵사리 계속해서 지켜왔던 다우 만선이 간밤에 결국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다우가 100포인트 이상 1% 하락해 9,908로 마감되는데요. 사실상 9,900선도 위협받는 분위기였습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출구 전략에 관한 청사진이 이번 주에 나올 것이다라는 것도 부담이었고 G7 회담이 있었지만 남유럽 국가의 재정 적자에 대한 솔루션이 이렇게 제시되지 못한 것도 증시에는 악재였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리딩 투자증권에서 우성재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우려스럽네. 다우가 결국 만선이 붕괴가 됐네요. 네, 이제 지금 결국 다우지수 10,000포인트선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1.04% 하락한 9,908.39포인트, S&P 500 지수는 0.89% 하락한 1,056포인트대, 나스닥 지수는 0.7% 하락한 2,126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었습니다. 그중 다우지수의 하락세가 가장 눈에 띄는 모습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지금 어제 같은 경우 특별한 시장에서 눈에 띄는 악재나 호재보다는 시장에서의 투매 물량 속에서 지수가 하락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3개로 크게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3개월 만에 다우가 만선을 붕괴하는 모습, 그리고 유로존의 재정 위기감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명 피그스라고 불리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런 4대 유럽 국가들에 대한 디폴트 우려감이 더욱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약세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것과 함께 달러 약세 기조로 인한 상품 가격의 오름세는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지만 이러한 달러 약세로 인한 원자재 관련 업종의 강세보다는 출구 전략에 따른 시장에서의 부담감 속에서 다우지수는 급락세를 나타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지금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 흐름,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약세장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대세 하락 기조로 전환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보이는 10,000포인트 선을 만약 지지를 해준다고 했을 경우 시장에서의 안도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었지만 10,000포인트 선 어제 결국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3개월 만에 다우지수가 하락세를 만선을 붕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만선에 무너졌다는 것은 시장에서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네. 만선에 대한 이런 시장에서 지지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어제 같은 경우 장중 10,000포인트 선 위로 돌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장막판 들어서 더욱더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 일중흐름 차트입니다. 지금 빨간 선이 다우지수의 10,000포인트 선을 기준으로 지금 선을 그어놨다고 했을 경우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2시까지 계속적인 10,000포인트 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결국은 2시 이후 계속적인 하락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막판 낙폭을 더욱더 확대하면서 다우지수는 9,908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일단 뉴욕 증시의 121선이라 불렸던 다우의 만선 지지력은 일단은 확인을 하지 못하고 붕괴된 것을 저희가 봤는데요. 약세로 출발해서 장 출발부터 만선을 이탈하더니 중간에 반등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만선에 대한 낙폭을 더 크게 키우면서 그렇게 뉴욕 증시가 마감이 됐었습니다. 자, 일단 말씀하셨던 큰 그림들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이제 좀 이슈를 찾아 들어가 보죠. 역시나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적자 우려는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 G7 회담에서 뭔가 이렇다 할 방법론이 안 나왔던 것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운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장막판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다우지수 10,000포인트 선을 돌파하면서 장 마감했었는데요. 결국 10,000포인트 선을 지난주 금요일 날 10,000포인트 선을 안착했던 가장 큰 이유가
그리스와 같은 이러한 유럽 국가들에 대한 재정 지원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10,000포인트 선을 위로 올리는 모습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G7 회담에서 유럽발 위기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실망감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그리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그스라고 하는 이러한 이 4대 국가에 대한 골칫덩어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에서의 부담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G7 회담에서 이러한 국가들을 해생시키기 위한 어떠한 특별한 정책이나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지만 아직까지 특별하게 나온 것이 없으면서 지금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의 재정 적자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지속하기로는 결의를 했었지만 뚜렷한 시장에서 보이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 모습 속에서 실망감이 커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 또한 시장에서 부담감이 나타내는 모습이었지만 원칙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 금요일 날 지수가 10,000포인트 선을 하락했어야 되는데 시장에서의 기대감 속에서 10,000포인트 선을 위로 올렸던 이러한 유럽 국가들에 대한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 나타나지 않으면서 실망 매물 속에서 지수는 9,000포인트대로 하락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눈치도 없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악재가 함께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악재다라고 볼 수 있는 유럽발 악재에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는 뉴욕 증시. 그런데 다시금 출구 전략 얘기가 하필이면 이때 또 나온 것이 다우의 만선 아래로 이탈하게끔 만든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이번 주 내로 출구 전략 관련한 청사진을 제시할 거라고요. 일단 지금 벤 버냉키 의장이 이번 주에 출구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출구 전략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ECB 같은 경우에 3월까지 금리 동결을 하면서 출구 전략을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과 유럽 그리고 다른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큰 폭의 출구 전략을 나타내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재정 적자와 쌍둥이 무역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쌍둥이 적자를 나타내고 있고 실업률 또한 급격하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출구 전략에 어떻게 나올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출구 전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모기지 채권에 대한 이러한 부분 계속적으로 자금을 3월까지 이후에 연장을 하기를 원했었는데 지금 3월까지만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 기조를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 채권을 계속적으로 매입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네. 이러한 매입 전략을 올 하반기부터는 매각으로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해소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벤 버냉키 의장이 오는 10일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가장 어떠한 이야기를 내놓을지가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러한 경제가 아직까지 뚜렷하게 회복 기조로 전환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강하게 코멘트가 되었을 경우 더블딥에 대한 우려감 또한 다시 재차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출구 전략에 대한 언급을 직접적으로 표명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표명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빠르면 올 하반기 이후 출구 전략이 시행될 것이란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실히 지켜보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10일 밤입니다. 하원 청문회에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채권을 매각하거나 혹은 초과 지급준비금 이자율을 인상하는 식의 방식으로 지금 금리 인상의 어떤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들이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지는 또 그때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밤에 여러 가지 악재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그나마 괜찮은 지표 하나가 나왔습니다. 1월 미국의 고용 추세 지수라는 것인데요. 다행히 개선세를 보였다면서요. 예,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노동청의 실업률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10%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9.6%로 7%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실업률도 소폭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왔었던 미국 고용 추세 지수 또한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지금 1월 고용 추세 지수가 93.15, 전월 대비 1%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5개월 연속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 속에서 전년 동기 대비 0.7% 하락을 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이러한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컨퍼런스 보드에서 향후 고용 시장에 대한 성장이
낙관적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고용시장의 추세적인 안정화로 진입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지금 큰 지표의 발표보다는 컨퍼런스 보드의 발표 하나만 있었는데 이러한 것 중에서도 가장 미 증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실업률과 연관이 되어 있는 고용 추세 지수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이러한 실업률이 소폭이나마 계속적인 개선세를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발 악재는 지속됐지만 그래도 간밤에 미국 국채 쪽의 분위기를 보니까 보합세를 나타내면서 조금은 진정되는 듯한 국면도 감지가 됐다고요. 예,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은 이제 유로존 위기가 완화 속에서 보합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이제 유럽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스 및 CDS 금리가 다시금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불안 요소는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미국 국채 수익률이 계속적인 상승세 혹은 하락세를 나타내기보다는 유럽발 악재에 따라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 다른 시장의 움직임보다는 가장 요즘 시장에서 핵심 하두가 되고 있는 유럽발 악재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국채 수익률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업종별 등락을 좀 살펴볼 텐데요. 앞서서 이제 큰 그림들 얘기하셨을 때 달러와 약세로 상품 관련주의 움직임이 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주는 또 출구 전략 얘기 때문인지 일제 하락했잖아요. 네, 어제 같은 경우 출구 전략 이야기가 다시금 나오면서 금융주들 약세 움직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3.47%, JP모건이 1.57%, 시티그룹이 2.17%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이것과 함께 반면 기술주들은 개별적인 종목들의 호재 소식에 의해서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모토로라 같은 경우에는 2.6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휴대폰 사업부를 다시 분할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것으로 인한 시장에서 모토로라의 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의 종목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반면 아마존 같은 경우 장중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다가 마지막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 0.48% 상승하는 모습을 0.48% 하락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 기업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CBS 케어마크 같은 경우 5.31%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지금 하스브로 같은 경우 12.69%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달러 약세로 인한 상품주들의 오름세를 나타냈었지만 지금 상품 관련 업종들은 그렇게 큰 상승 흐름 이어져 나가기보다는 하락 혹은 약보합권의 장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지수의 하락세와 함께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실질적인 상품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원자재 관련 업종들은 약세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유럽발 악재가 완전히 잠재워진 것은 아니지만 그 전일에 너무 과도하게 또 반응한 측면도 있고 해서인지 미국 국고채 금리도 조금 보합세로 돌아서는 모습 속에 달러화도 조금 낙폭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약세로 돌아서긴 했는데요. 때문에 상품 관련주는 오름세를 보였고 상품 쪽 자체도 올랐겠네요. 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상품주들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 1% 상승하면서 71.89달러에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값은 1.3% 상승하며 온스당 1066.20달러에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유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달러는 약세 기조를 보여주었었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80.30으로 나타나는 모습 보이며 이러한 상품주들의 상승에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다우가 만선 붕괴되면서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은 걸 아는지 모르는지 참 사태 진앙지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증시는 사실상 뒤늦게 반등한 것이죠. 나흘 만에 일제 반등에 성공을 했더라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 유럽 증시는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영국은 0.02%, 프랑스는 1.2%, 독일은 0.92%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지금 각 원자재 업종들의 강세가 시장에서의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유럽 증시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는데 계속적인 약세를 보여주다가 상승으로 반전하면서 기술적 반등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유럽 증시가 마감하는 시간과 그리고 미국 증시가 마감하는 시간에 시차가 있는 만큼 유럽 증시가 상승으로 장 마감할 때까지는 미국 증시가 보합권 내에 혼조 장세 움직임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및 이제 유럽 시장의 하락으로 장을 마감한 이후 유럽 증시가 하락세로 전환되었던 만큼 시장에서의 이러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기보다는 약세로 전환됐던 모습 속에서 오늘 유럽 증시 하락 출발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유럽 증시와 커플링이 되면서 뉴욕 증시 움직임도 또 잘 챙겨 보셔야 될 텐데 한동안은 좀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오늘 일단 밤에 또 계속해서 일정들도 있을 텐데 스케줄은 또 예정대로 한번 챙겨 봐야 되겠죠? 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특별한 시장에서 지표의 발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12월 도매 재고 지수의 발표가 있는데 시장 예상치가 0.3% 상승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마감하는 미국장 마감 이후 발표가 되는 ABC 소비자 기대지수의 발표,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오늘 밤 열리는 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군인 코카콜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예상치가 주당 0.67불로 나타나고 있고 월트 디즈니의 실적 또한 주당 0.39불을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지 그리고 매출액은 얼마나 증대할지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밤에 유럽 증시는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뉴욕 증시는 종가 기준 다우가 석 달 만에 만선이 붕괴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200일 이동평균선이 결국은 붕괴가 되고 말았는데요. 오늘 우리 장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뉴욕 따라 추가로 밀릴지 모르겠습니다. 전망 들어보죠. 동양종금증권 홍대지점의 최일종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우리랑 200일 이동평균선 무너져서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간밤에 뉴욕에서도 다우가 만선이 이탈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 만선에 대한 지지력, 그다지 힘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200일선에 대한 지지력 가능성 그런 부분은 좀 희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일 우리 증시 전망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아직까지 악재의 그늘을 적극적으로 벗어나기는 힘든 여건이다라고 정리해 봤었는데요. 우리 증시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와 함께 개인들이 투기적인 선물 매도 확대로 인해서 상승 반전이 무산되면서 기술적인 200일선도 무너뜨리는 그런 형국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비슷한 사례로 한번 되돌려 봤을 때 2007년도 11월 달 상황을 좀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 우리 시장 고점 2085포인트 형성 이후에 쌍봉 모양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200일선까지 급한 이제 하락과 지지 이후에 급반전하면서 상승폭의 절반 정도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모기지에 대한 불안 심리가 6개월 앞서서 증시에 반영이 되는 그러한 그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2007년도 말의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새로운 위기의 도래 가능성, 이러한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라고 판단을 한다 이러면은 전일 우리 증시 200일선 하향 돌파는 향후 어떤 악재가 부각될지 상당히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금융위기 모기지 사건이 나타나기 6개월 전에 쌍봉 고점이 나왔고요. 그러한 그 큰 쓰나미 같은 악재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200일선을 지지받고 고점과 200일선과의 절반 정도 기술적 반등을 2007년도에 되돌림 현상을 보였다라는 점, 이러한 점을 봤을 때 현재의 우리 장 악재의 성격이 금융위기와 좀 비교할 만한 상황인가 이렇게 좀 한번 되새겨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현재 그
특별한 악재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200일선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은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를 좀 재평가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200일선 지지선이란 부분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의 지수대에서 기술적 반등을 줄 것인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악재가 도출이 되면서 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서서히 한번 좀 봐야 되는 그런 분기점에 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그 제반 기제에 깔려 있는 증시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 증시의 핵심 변수로는 자체적인 에너지로는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최근 우리 시장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대만 증시의 회복세에 대해서 관찰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선물 옵션에서의 의미 있는 이익 실현성 선물 환매수 여부가 외국인과 개인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러면은 상승세 전환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이와 동반해서 이제 선물 베이시스가 오늘 만약에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프로그램 순매수 유입이 원활한지 오늘 증시에서 좀 추가적으로 변수로서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최악의 국면에서도 말씀하셨듯이 200일선 부근에선 되돌림 현상이 있었는데 어제 잠깐 이탈하긴 했지만 오늘 좀 다시 회복을 했으면 좋겠지만 뉴욕 증시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추가로 더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추가로 더 밀린다면 어떤 식의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뭐 전략이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금 들고 계시는 분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현금을 보유하시고 추가적으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는 시점까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기다려주시는 그러한 전략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현 장세는 그 전일 전략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험이 좀 부족한 그러한 개인 투자자들께서는 이제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장이고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중기 투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이러한 부분의 전략 여전히 유효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단기적으로 바닥을 탐색하면서 저점 매수 개념에서 접근하는 투자자들 여전히 어려울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기 투자 목적으로 현 지수대에서 저점 분할 매수의 우량 종목을 주워 담고 올해의 패턴인 상저하고의 패턴에 기대를 걸겠다라고 하시는 투자자들께서만 이제 마음 편히 현 지수대에서 매수에 가담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장기 투자자분들과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 모두 공이 올해의 핵심 종목, 업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스마트폰 관련, 이러한 그 통신 관련주들, 이러한 쪽에 관심을 좀 둬야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무선 인터넷 시장의 활성화 관련해서 통신주들의 성장성이 돋보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신업종과 그와 관련된 부품 업종들로 포커스를 맞춰서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출구 전략이 올해 이슈죠.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이제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업종이 보험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업종에 대한 관심이 저점 매수 개념에서 꼭 필요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울러 효과는 더디겠지만 점차 실적이 회복되고 최근 주가 하락에 대한 기저효과가 부각이 될 수 있는 금융업종 중에서 증권업종과 은행업종 이러한 쪽이 저점 매수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러한 큰 밑그림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지금 증시는 우울한 약세장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시장은 또다시 언제 그랬냐는 식의 상승 국면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보시더라도 다시 핵심 주도 업종이 돼서 올라올 수 있는 업종으로 접근하는 것이 차후에 지수의 반등 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수익을 원활하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배수진을 치는 그러한 저점 매수의 종목 매수가 되겠다라는 전략을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 주도 업종이라 한다면은 통신업종 그리고 은행, 보험, 증권을 모두 아우르는 금융섹터 정도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융섹터도 좋고요, 통신업종 중에서도 좋습니다. 한 종목만 좀 자세히 보죠. 네, 그렇습니다. 통신업종 중에서 한번 KT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KT를 한번 추천을 드렸었죠. 그 이후에 급반전을 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고가를 5만
41,700원 형성한 이후에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눌림목 조정을 덩달아서 같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의 매수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그동안 매수를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주가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인들과의 교대로 순매수하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수급적인 측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료적인 측면에서 최근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이러한 KT가 잡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시장 확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유선통신 부분의 매출도 나와 새로운 성장 동력의 부재 문제를 이러한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로 해결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스마트폰에 대한 트래픽 증가로 인한 긍정적인 실적 부분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일 종가가 47,400원에 형성이 돼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되면서 21선을 어느 정도 안착시키려는 그러한 시도가 엿보이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안착은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안착 돌파가 오늘 장세에서 성공한다 이러면은 재차 2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겠다는 생각인데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안 좋아서 안 좋았죠. 안 좋은 상황에서 전체적인 우리 증시가 하락 쪽으로 방향을 맞춰진다 이러면은 일단 저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6,500원 정도 수준까지 보겠습니다. 46,000원에서 46,500원 정도 수준까지의 저점 매수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목표 주가는 5만 원 선 짧게 잡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5만 원 선으로 잡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상승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러한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1차 목표가는 5만 원 선 정도로 잡아주시고 장세가 만약에 돌파 시도하면서 기술적 반등이 적극적으로 나온다 이러면 전고가 고가라고 할 수 있는 51,700원까지 한번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목표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짧게 잡겠습니다. 45,800원입니다. 현재 그 매수가 46,500원 정도 잡아드렸는데 손절가는 거기에 거의 멀지 않습니다. 45,800원 정도 수준에서 일단은 손절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 성장성 바탕으로 하방을 이미 확보했다라고 보여지는 KT 얘기 들어봤습니다. 동해종금증권 홍제지점의 최일종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중인 금호아시아나그룹 오너 일가가 채권단의 압박에 결국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보유주식 처분권을 채권단에 내놓기로 하면서 진통을 겪던 금호의 구조조정은 다시 속도를 내게 됐는데요. 계열사들 경영권은 일가가 나누어 갖기로 했습니다. G2 리스크에 이어서 국가 파산 직전까지 내몰린 이른바 픽스 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심축이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계 금융시장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EU 특별 정상회의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과연 이 느슨한 연합체인 유로존에서 역내 개별 국가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강남의 집값은 오르고 강북과 신도시 등은 내리고 강남북 따로 노는 시장 때문에 정부 고민도 따라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남 일부 지역만 규제를 하자니 다른 지역 거래 침체가 걱정되고 또 신도시 등 활성화 대책을 펴자니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까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지난 2008년 말이었죠.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파생 금융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던 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었었는데요. 이 같은 기업들이 키코를 판매했던 은행을 상대로 100건이 넘는 줄 소송을 냈었는데 은행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경기는 회복 국면을 보이는 듯하지만 고용 사정은 여전히 나아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 잃고 실업급여를 탄 사람이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 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금호그룹 얘기로 시작을 좀 해보죠. 오늘가가 대주주 책임을 이행하기로 했는데 결국 각 계열사들이 이제 오너별로 나누어서 분리 경영될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금호아시아나 계열사가 형제별로 앞으로 이제 나뉘어서
이어서 경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호그룹 대주주와 오너들이 채권단들에게 이 보유주식 등 이 사재를 모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경영권은 물려받기는 되지만은요, 네. 아마 형제별로 각 계열사들이 맡아서 소그룹 체제로 각각 분리될 것으로 현재로서는 관측이 됩니다. 어제 있죠, 이 금호그룹 채권단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채권단 측은 이 금호석유화학은 이 박찬구 전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또 금호타이어는 박삼구 명예회장 부자가 각각 나눠서 이 경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금호산업 등이 다른 계열사들의 이 경영권은 앞으로 추후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금호그룹은 앞으로 이 박찬구 전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은 이 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지난해 12월 말이 접어서 이제 벌써 한 2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네. 이 지난해 12월 말 이 금호그룹의 구조조정이 이 개시된 이후로 오너들의 사재 출연이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면서 이 속도를 내지 못했던 이 금호그룹의 이 구조조정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됩니다. 이 채권단은 사실 당초의 구조조정 계획대로 이 금호산업과 이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또 금호석유화학의 경우 이 자율협약에 따라서 이 그룹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금호그룹 오너들은 이처럼 이 사재 출연에 정격 합의를 한 것은 이 사재 출연의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이 채권단이 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은 데다가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계열사들이 대거 이 법정 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막판에 사재 출연에 전격 합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법정 관리를 가는 대신에 형제들이 좀 각자의 길을 택하면서 일단은 그룹 전체가 통째로 채권단에 넘어가는 길은 피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계에서 서열 8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금호그룹의 어떤 위상 추락은 불가피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벼랑 끝에 몰렸던 이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이 형제 간 계열 분리 경영을 통해서 정상화 수순에 밟게 될 것만 같았던 것을 우선은 다행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현재로서는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좀 잘게 쪼개져서 소그룹 체제를 밟게 되는 것만은 뭐 분명한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이 그룹이 법정 수순으로 넘어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법정 관리를 신청을 해서 좀 기업이 어떻게 보면 통째로 부도 위기에 몰릴 수도 있었다는 점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는 점은 좀 한편으로서는 다행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채권단은 우선 이 계열사별로 경영권 분리 문제는 양해각서 이 형태로 결론을 지을 것이라면서 이 아시아나 항공 등이 다른 계열사 경영에 대해서는 이 채권단이 추가로 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안은요, 이 채권단의 압박에 자칫 이 그룹 전체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몰리자 이 박삼구 명예회장 측이 경영 실패에 책임을 지고 이 박찬구 전 회장 등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현재로서는 해석이 됩니다. 한편으로서는 이 금호아시아나 그룹 같은 경우 이 오너가 이 기득권을 포기하기로 결단을 하면서 또 그룹 회생의 길이 어느 정도 열렸다, 이렇게도 저희가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이 긴급자금 지원 등으로 이 금호그룹과 협력업체 자금에 숨통을 트여줄 계획이고요. 또 대주주 일가는 계열사별 경영권을 당분간 보장받은 만큼 이 회사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현재로서는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금호아시아나그룹 같은 경우 지난해 경영 실패에 책임을 지고 형제 간의 불화를 이미 한번 겪지 않았습니까? 네네. 여기에 이어서 또 한 번 이 그룹 분리 경영 결정으로 이 워크아웃이 종료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계 8위인 서열은 앞으로 한참 뒤로 밀릴 것으로 현재로서는 예상이 됩니다. 이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대우건설 이 재무적 투자자와 또 채권단의 조율 문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재 뭐 아시아나 항공의 지분채 이동 문제라든지 대우건설이 출자 전환 비율 같은 문제에 있어서 투자자들과 또 채권은행단 측이 현재로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단계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이 위기를 넘길 또 하나의 큰 고비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또 하나 이 내부 구조조정에 있어서 노사 간의 이견도 여전히 좁히지 못한 문제, 앞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좀 시선을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돌려보죠. 지금 미국의 금융 규제 또 중국의 긴축 우려에 이어서 유럽발 재정 위기 악재가 또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드리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우리 코스피도 1550선까지 밀렸던 것이고요. 일본 니케이의 경우는 종가 기준 2달 만에 만선을 이탈하고 말았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도 또 다우가 만선이 붕괴가 됐었죠. 당장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럽에 뭔가 솔루션을 찾고 있는데 11일 날 뭐 정상들 특별 회의를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뭐 글로벌 금융주의 계속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 저희가 좀 뭐 볼 수 있습니다. 뭐 주식시장에는 이보다 더 큰 악재가 있을 수가 없겠죠. 어제 같은 경우 이 다우지수가 10,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면서 오늘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도 과연 이제 하락 폭을 현재로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의 하락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을 좀 모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문제가 되고 있는 남유럽은 뭐 예로 치더라도 여기에 네. 또 미국 역시 재정 적자와 고실업 등을 이유로 현재 이 중국과 일본 같은 이 주요 교역국들을 상대로 좀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습들 저희가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자산버블 이 붕괴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 좀 이것저것 정책 카드를 좀 꺼내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도 볼 수 있겠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 역시도 이 엔고 압박 속에서 이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수술대에 오를 정도로 현재 지금 기초 체력이 바닥난 상태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좀 이 금융위기 대폭발을 좀 일으킬 듯한 좀 흉흉한 분위기가 서서히 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뭐 오늘 간밤에 이제 다우지수가 10,000포인트를 붕괴한 데 이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일본 니케이 지수가 1.05% 폭락을 하면서 2개월 만에 니케이 지수 역시도 다시 한번 10,000포인트 아래로 좀 내려가는 모습들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유로존 위기 같은 경우 유로화 폭락에 그치지 않고 또 신흥국 통화의 동반 하락을 좀 초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또 뉴질랜드 통화가 좀 네.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 저희가 좀 우려스럽게 볼 수 있었던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또 세계 금융시장 같은 경우 오는 11일로 예정된 이 유럽연합 특별정상회의에 좀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유로존에 있어서 이 영내 개별 국가의 위기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느슨한 연합체인 유로존으로서는 현재로서는 기대를 하기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네. 이러한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좀 정상회의 결과가 기대치를 충족시켜준다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렇지 못할 경우 현재로서는 더 큰 악재로 좀 불거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이 현재로서는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글로벌 이 무대에서는 국제 공조를 소리 높여 외치지만은 현실로 돌아오면 이 제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과연 자국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우려심이 담겨 있다는 점 뭐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시장 또 우리나라의 경제의 이 담당자로서도 현재로서는 좀 우려스러운 점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발 신용 리스크 얘기가 나오니까요. 전 세계 주식시장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으로만 따지면 달러 엑소더스 현상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외환 보유액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 이 같은 위기를 또 비켜나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 세계 모두 다 자국 이기주의의 한 만큼 우리나라 역시도 우리나라 경제를 좀 우선적으로 좀 챙겨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현재로서는 이렇게 좀 걱정이 됩니다. 어제 저희 코스피 지수가 이미 뭐 1,500포인트대로 주저앉았지. 현재로서는 얼마나 더 이제 하락폭이 커질지 현재로서는 좀 가늠하기가 힘든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율 상승세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저희가 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외국인 자금이 주식시장을 계속적으로 빠져나간다고 있다는 점이 바로 우려스러운 대목으로 좀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올 들어 이 전체적으로는 이 순매수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2,342억 원 규모의 매수세를 보이고는 있지만은요. 이 외국인 같은 경우 지난 5일에는 2,995억 원의 이 매도세로 좀 돌변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2,220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로 나섰습니다. 지금 도표를 보면서 아실 수 있겠지만 특히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큰 폭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저희가 한 번 정도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올 초만 해도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 1월 초를 좀 계기로 계속적으로 좀 반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계속적인 환율 상승 움직임 현재로서는 좀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OECD 국가들 중에서 뭐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 지난해 유일하게 뭐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 또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는 이러한 좀 국내에 좀 괜찮은 듯한 이러한 좀 긍정적인 지표들이 별 상관이 없이 국내 금융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유로존 리스크에 한없이 무기력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 저희가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좀 대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현재로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잘한 것보다는 외국의 조금이라도 안 좋은 점에 좀 계속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 애써 조금씩이나마 다져왔던 이 선진국들의 공조체제가 흔들릴 경우 우리나라에 미칠 충격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힘든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또 이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좀 유로존 리스크로 인해서 이탈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또 앞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이 가닥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금융시장의 방향성도 또 어떻게 읽을 수 있겠느냐 이런 점도 좀 한편으로서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죠. 어떤 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집값이 많이 뛰고 있다라고 하고 어떤 뉴스를 보면 또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이른바 양극화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부로서는 이거 규제를 해야 될지 아니면 시장 활성화 정책을 펴야 될지 방향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모습이 시장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불거지고 있다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 과거 같으면 이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 강남권을 시작으로 해서 이 주변부 또 외곽 지역으로 서서히 이제 집값이 오르거나 또 빠질 때도 이 같은 방향성을 보인 것이 사실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강남권과 외곽 지역이 서로 전혀 다른 시장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이 강남권 집값 같은 경우 크게 뛰는 것이 사실인데 이 강북권이나 이 경기도 등 외곽 지역은 값이 떨어지는 양극화 현상을 현재로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일단은 이 비강남권의 이 주택거래 침체에 대해서는 좀 뭔가 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이 거래 중단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신규 아파트의 이 미입주 사태로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 저희가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양도세 감면 혜택 같은 경우 이 추가 연장 계획이 없다는 방침은 이미 정해졌지만 여전히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조치가 끝나는 11일 이후에 신규 분양 시장 역시도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경우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차원의 좀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현재로서는 이렇게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두 가지 소식 연달아 아주 짧게 좀 보겠는데요. 어제 키코 본안 소송 첫 판결이 나왔는데 법원이 은행 쪽에 손을 들어줬다고 하고요. 또 1월에 신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두 소식 짧게 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키코를 둘러싸고 기업과 은행 간의 이 첫 판결에서 일단 법원은 이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서울중앙지법이죠. 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 이 기업이 은행을 상대로 한 두 건의 키코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이 재판부는 이 키코 계약의 경우 전반적으로 이 환 위험을 회피하도록 설계한 상품이고 또 이 옵션 계약으로 은행이 얻게 될 이익이 다른 금융거래에 비해서 그리 과다하지 않다면서 현재로서는 이 상품 자체가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앞으로 기업들이 또 이제 감당해야 될 짐이 더욱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은행 같은 경우는 좀 한숨 돌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기업들이 좀 항소하겠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좀 더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또 하나 어제 이제 나온 좀 중요한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인 경우인데요. 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어제 이제 들려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난달에 이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가 이 근무 기간이 만료된 사람들이 대거의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한마디로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거의 실업급여 신청자로 돌아섰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지난 1월 같은 경우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13만 9천 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8.6% 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어제 들려와 있습니다. 네, 유럽발 한파에 고용 한파에 이래저래 춥게 생겼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밤에 유럽 증시는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지만 다우는 석 달 만에 종가 기준 만선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다우는 1%, 10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9,908로 마감됐습니다. 고맙습니다.